안녕하세요. 당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 플러스 사업단 향기인문학센터의 특강을 맡은 안인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볼 주제는 천슈진과 중국의 문화인식입니다.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한한령과 중국의 문화정책이라는 주제입니다. 한한령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언제부턴가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말할 때 한한령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언론에 등장하지요. 중국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한한령은 한류, 즉 한국의 대중문화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뜻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표현은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한한령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여기서는 한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문화 규제라는 한한령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한령은 2016년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한령이라는 표현 자체도 그때부터 시작되었죠. 사랑이 뭐길래, 대장금 등과 같이 중국에서 인기를 끌던 한국 드라마들이 한순간에 중국 TV에서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 이후로 한한령은 단순히 한국의 대중문화 콘텐츠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등 한국과 관련된 중국 정부의 전반적인 통제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한한령은 여전히 건재하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특정 콘텐츠가 중국에서 상영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곧 한한령이 해제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중국 사이에 사드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가 지금 한한령이라고 부르는 규제 조치가 바로 해제될까요? 아마 그건 또 다른 성격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한령의 해제를 바라는 것은 중국이라는 시장에서 한류가 큰 경제적 가치를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중국 정부는 사드 사건이 발생하기 훨씬 이전부터 대중문화 콘텐츠 전반에 대한 정책적 규제를 가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사드 발생 4년 전인 2012년에 발표된 외국 영화와 드라마의 수입 방영에 따른 관리 강화 및 개선을 위한 광정 총국의 통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 영화와 드라마를 수입 방영하는 중국 방송국들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해 제출되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개별 TV 채널이 일정 시간 특정 국가나 지역의 외국 영화와 드라마를 집중적으로 방송할 수 없다. 이를 위해 국가별 수입 비율을 제한한다. 거나 외국 영화와 드라마의 심의를 강화한다. 라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정부의 문화 규제는 한국만이 아니라 외국의 대중문화 콘텐츠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문화적 보호주의와 같이 중국 문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의 정책적 규제에 중국 방송사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 정부가 중국 방송사에 오락 프로그램을 줄이고 뉴스나 교양 프로그램을 늘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외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규제도 함께 이루어진 것이죠. 그것은 마치 중국 정부에서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자국의 게임 산업을 규제했는데 그것이 한국 게임 산업에도 영향을 미친 것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한한령도 외국의 대중문화 콘텐츠를 규제하는 과정에서 사드 사건으로 한국과 관련된 부분이 부각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판단일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천슈징의 문화 담론입니다. 중국에서 외국 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꽤 오랫동안 이어져 왔고 어느 정도는 정형화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1930년대 초, 정확히 말해서 1933년에 중국에서 중국 문화의 출구라는 글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글은 천슈징이 쓴 것인데 이른바 전면적 서구화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당시 중국 학계의 일대 파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천슈징은 중국의 광둥성 출신으로 역사학, 사회학, 민족학, 교육학에 조예가 깊었던 학자입니다. 당시 해외 무역이 활발하던 광둥성에서 성장한 그는 이후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현대 주권론이 그의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었죠. 그는 또 독일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외국의 실정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른바 서구 문화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중국의 봉건주의 문화를 일소해야 한다는 서양파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그는 중국에서 문화 대혁명이 발발한 다음 해인 1967년 2월에 심장병으로 숨을 거둡니다. 당시 그에게 미 제국주의 문화 스파이, 국제 간첩이라는 죄명이 씌워졌지만 1979년 5월에 누명을 벗고 그 명예를 회복하게 됩니다. 중국 문화의 출구에서 그는 당시 중국 지식인들이 문화인식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는 서구 문화에 맞서 중국의 고유한 문화를 보존하자는 입장. 둘째, 방법론적으로 중국 문화와 서구 문화를 잘 배합해 조화시키자는 입장. 셋째, 전면적 서구화란 입장이 그것입니다. 천슈징은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하는 학파들을 각각 복고파, 절충파, 서양파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서양파로 분류하면서 복고파와 절충파를 비판했고요. 그는 전면적 서구화가 필요한 이유에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당시의 서구 문화가 중국 문화보다 더 발전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 둘째, 현대적 서구 문화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시의 세계적 추세라는 점입니다. 물론 전면적 서구화란 주장은 당시 중국에서 큰 호응을 얻지 못합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1937년부터 본격화된 항일 전쟁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항일 전쟁의 여파로 민족주의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과거와 전통을 부정하는 입장이 존재하기는 어려웠겠죠. 하지만 복고파와 절충파에 대한 천슈징의 평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그 두 가지 시각이 중국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복고적 문화인식, 바로 복고파에 대한 입장을 살펴볼까 합니다. 복고파는 복고적 문화인식을 주장했는데요. 그 복고적 문화인식이라는 것은 혼탁한 작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고시대, 즉 아름다웠던 옛날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로부터 중국만의 고유함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마치 공자가 춘추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나라 예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복고파에게는 옛날의 어떤 특정 시기가 황금시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천슈징은 복고파의 그러한 인식이 아주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춘추 전국 시대부터 수천 년간 이어진 사상적 흐름이라는 거죠. 그는 제자백가 가운데 법가를 제외하고는 모든 학파가 그러한 복고적 문화 인식을 갖추었다고 평가합니다. 이처럼 복고적 문화 인식의 특징은 완전한 과거와 불완전한 현재라는 인식 태도를 취한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와 현재를 대립시키면서 현재보다 더 나은 과거에서 문제의 답을 찾는 것이지요. 여기서 천슈징은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하나 합니다. 그것은 복고파가 고유한 중국 문화를 보존해야 한다고 할 때 그 고유함이라고 하는 문화적 관념이 사실상 유지되기 어려운 것이라는 점이죠. 다시 말해서 문화의 고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화가 다른 문화와 접촉하기 이전의 상태를 추상적으로 지시할 뿐입니다. 따라서 두 문화가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문화는 서로가 상대적으로 고유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두 문화 간 접촉이 일어나게 되면 접촉이 이루어진 새로운 문화의 내적 상황과 요구로부터 접촉하기 이전의 문화적 고유함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문화와 서구 문화의 접촉이 일어난 상황에서 고유한 중국 문화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그는 당시에 이미 문화적 혼종성이라는 입장에서 고유함이라는 문화적 관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고파의 고유한 중국 문화 보존이라는 주장에 대해 천슈징이 한 반박을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문화가 민족의 생명이라고 하면서 문화가 망하면 민족도 망한다고 한다. 그 말은 정확한 것이 아니다. 문화는 인류가 창조한 것이다. 과거의 문화는 옛사람들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일 뿐이고 현재와 미래의 문화는 오늘날 우리가 과거의 문화를 제대로 이어받으면서도 지속적으로 그것을 발전시키거나 새롭게 창조해야만 하는 것이다. 문화는 인간이 스스로의 삶을 만족시키기 위해 시대적 환경에 적응한 노력의 결과이자 도구이다. 문화 자체는 모든 인류가 함께 소유하고 공유하는 것으로 어느 한 나라나 또는 민족이 전유한다거나 그들의 전리품일 수는 없다. 따라서 문화가 망하면 민족도 망한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천슈징의 가장 중요한 주장인 문화에 대한 개념적 정의입니다. 문화를 어떤 민족이나 어떤 나라의 특정한 나라와 민족의 것이 아니라 인류 모두의 것으로 얘기하고 인류 모두가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지점이 바로 당시 천슈징의 가장 큰 문화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자면 이웃 나라인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서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단번에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그로부터 그들은 종족의 번창뿐만 아니라 그들이 조상이 물려준 문화도 영광스럽게 만들었다. 이것이 반증의 좋은 예이다. 이처럼 천슈징은 성공한 일본,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을 바라보면서 하루빨리 중국 사회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서양 사람들도 중국의 문화를 연구하는데 중국인인 우리가 왜 우리의 문화를 무시해야 하는가 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서양인들이 우리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연구를 위한 연구일 뿐이지 결코 우리를 따라 배우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서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그곳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연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처럼 천슈징은 고유한 문화, 지켜야 할 고유한 중국 문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봉건주의에 찌든 중국 문화가 서양 문화를 받아들여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봅시다. 또 어떤 이들은 우리가 중국의 문화를 발전시키지 않으면 미래의 역사에서 그 위상이, 중국이란 위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걱정한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래도 좀 지나친 근심인 것 같다. 왜냐하면 중국 문화라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세계 문화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만약 지금 어떤 사람이 세계사를 쓴다고 하면서 중국사를 기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의 지식 수준이 그다지 높지 못해서일 것이다.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중국의 역사는 세계사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이 세계의 일부라고 한다면 언젠가 중국의 문화도 잊힐 수 있다는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지금 봐도 매우 파격적인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천슈징은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문화 간 접촉이 발생하면 일치와 조화라는 두 가지 문화적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일치는 근접성이 높은 문화 간에 나타나는 것으로 그 경우 두 문화 사이에는 문화적 융합이 빠르게 형성됩니다. 이와 다르게 조화는 근접성이 낮은 문화 간에 나타나는데 그러한 조화의 과정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일치된 형태로 나아갑니다. 따라서 일치와 조화는 문화의 기본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천슈징은 또다시 자신의 문화관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만약 A라는 문화가 당시의 시대적 요구나 조건에 부합한다면 그것과 접촉한 B라는 문화는 점차 A라는 문화의 지층으로 바뀌게 된다. 문화 B를 지층으로 하는 문화 A는 지속적인 확장의 과정을 거쳐 한 시대의 주류 문화로 성장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처럼 문화를 인류의 문화 또는 세계의 문화로 바라보게 되면 지역적으로 존재하는 개별 문화들은 세계 문화의 일부라는 성격을 띠게 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부터 지금 우리는 세계 문화라는 흐름을 더욱더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죠. 이처럼 천슈징의 주장은 인터넷이 일반화되지 않은 시기였고 텔레비전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그의 주장은 대단히 앞서 나간 생각이라고 할 만하죠. 복고파의 문화적 인식은 지금까지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2008년부터 지금까지 제작되고 있는 미국 할리우드의 쿵푸 팬더 시리즈물입니다. 할리우드의 쿵푸 팬더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자 당시 중국에서는 그 애니메이션의 소재로 사용된 쿵푸와 판다가 고유한 중국 문화를 상징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중국도 쿵푸 팬더에 대한 애니메이션 쿵푸 팬더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는 주장인 거죠. 자, 이처럼
복고적 문화 인식에는 중국, 서구, 옛것, 새로운 것, 과거와 현재라는 대립적 인식 태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립적 인식에는 고유한 중국 문화라는 관념이 중국, 옛것, 과거를 가치적으로 긍정하면서 그 자체로 중국을 중국답게 만드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와 같은 문화적 인식 태도는 지금까지도 중국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쿵푸 팬더의 논란을 세계 문화의 전개라는 천슈징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면 복고적 문화 인식과는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중국 문화를 상징하는 쿵와 판다는 그 두 가지 문화적 요소는 세계문화, 즉 세계화된 대중문화의 문화적 지층을 구성하는 일부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에 할리우드의 막대한 자본력과 기술 등이 결합되어 문화 상품으로 제작된 것이고요. 상품이 지닌 저작권이나 소유권의 측면이 아니라면 문화를 인류의 문화 또는 인류가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문화라는 문화의 보편적 가치의 측면에서 주목한다고 하면 다른 방식의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네 번째 주제는 채용 관계의 절충적 문화 인식입니다. 천슈징이 두 번째로 비판한 부분인데요. 바로 절충파의 문화 인식에 대한 것입니다. 절충파의 특징은 하나의 사물을 물질과 정신, 도와 기, 체와 용과 같이 분리가 불가능한 관계를 분리시켜 대립적으로 인식하는 태도, 그리고 그렇게 분리된 관계를 임의적이고 선택적으로 재구성한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절충적 문화 인식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중체서용이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체서용을 처음 제기한 사람은 장지동이라고 합니다. 중체서용의 의미는 중학을 체로 삼고 서학을 용으로 삼는다는, 다시 말해서 중국의 학문을 핵심으로 삼아 서구 학문의 장점만을 골라 취한다는 입장으로 정리됩니다. 천슈징은 그러한 채용적 인식 태도를 비판합니다. 모든 기체들은 그 자체의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체와 용으로 따로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는 여기서 재미있는 예를 듭니다. 채용관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몸의 귀라는 기체에 시각이라는 기능을, 그리고 눈이라는 기체에 청각이라는 기능을 결합시킨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귀에는 청각, 눈에는 시각이어야 되는데 바로 그 기체에 따른 기능을 기계적으로 분리시켜 또 다른 사물에 결합시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분리가 불가능한 관계를 분리시키고 상이한 체와 용으로 재결합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천슈징에게 채용 관계는 논리적으로 성립 불가능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중체서용이 제기된 장지동의 관학편을 보면 거기에는 중체서용과 함께 구체신용이 함께 언급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중체서용과 마찬가지로 구체신용은 옛 학문을 체로 삼고 새로운 학문을 용으로 삼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중국의 학문과 옛 학문, 그리고 서구의 학문과 새로운 학문은 각각 하나의 범주로 묶여 있습니다. 여기서 채용적 인식이라는 절충적 문화 인식도
복고적 문화인식과 마찬가지로 중국, 옛것, 과거를 공유한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채용관계에서 채에는 가치적으로 지키고 싶은 대상, 그리고 용에는 현실적 필요성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루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의 관계도 가능합니다. 바로 이것이 채용적 문화인식 또는 절충적 문화인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복고파가 서구의 학문과 새로운 학문을 거부하고 중국의 학문과 옛 학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쳤다면, 절충파는 중국의 학문과 옛 학문을 고수하기 위해서 또는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구의 학문과 새로운 학문의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둘은 차이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복고적 문화인식과 절충적 문화인식은 바로 중국, 내부, 옛것, 과거를 근거로 해서 서구, 외부, 새로운 것, 현재에 대한 태도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복고파와 절충파는 공통됩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과 서구, 과거와 현재, 내부와 외부, 옛것과 새로운 것의 대립적 범주에서 복고적 문화인식은 전자로부터 후자를 배제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채용적, 절충적 문화인식은 전자를 중심으로 후자를 부분적으로 선택하고 수용한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지금 당시의 이 주장들을 평가해 보자면, 현재를 부정하고 과거로 돌아가자는 복고파의 주장은 대단히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름다웠던 과거의 영광만을 그리워하는 정체된 인식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반면 절충파의 채용적 인식은 논리적으로 큰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떤 측면에서 그것을 실용적인 인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어떤 형태로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적극적 태도가 들어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의 범주에 포함된 중국, 내부, 옛것, 과거라고 하는 것이 지켜내야 할 가치나 이루어야 할 목표를 뜻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비판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복고적 문화인식이 그 자체로는 비현실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채용관계의 체를 강화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입니다. 중국, 내부, 옛것, 과거의 우월성과 당위성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그것을 채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채와 용이 맺고 있는 논리적, 현실적 관계에 대한 의구심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고적 문화인식과 절충적 문화인식의 이와 같은 전략적 공모 관계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고적 문화인식이 반영된 최근 논의로는 제도 유학을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채용 관계를 활용한 접근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복고적 문화인식의 비현실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여전히 여기서도 완전한 과거와 불완전한 현재라는 대립구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죠. 세계의 모든 종교는 고대 사회에서 발생했는데 어떤 것들은 농업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에 형성된 것도 있다. 불교와 기독교는 노예제 시대에 생겨났지만
봉건제 시대에 크게 발전했으며 산업혁명과 계몽운동을 거쳐 지금까지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보편성을 가진 사상이나 실천 체계가 어느 시대와 어떤 사회에 생겼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 시대와 사회를 넘어서는 가치와 의, 존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고대 중국의 사회 조직과 생산 방식, 그리고 정치 제도가 유가 사상의 표현 방식과 이론 구조에 영향을 끼쳤다면 유가 윤례의 가치는 특정한 정치 제도와 사회 조직의 가치를 넘어서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제도 유학에서는 유학의 보편성을 초시간적인, 초공간적인 보편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면 중국에서 제도와 유학의 관계를 다룬다고 해서 현 제도를 고대의 제도로 되돌려야 한다거나 공맹이 구상한 일부 제도를 그대로 답습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 언급은 바로 복고적 문화인식의 비현실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처럼 제도 유학은 유학의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현대 중국 사회에 적합한 제도화의 이론적 가능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사회주의와 체범주의 확장입니다. 여기서 채용적 인식 태도와 관련해 다뤄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중국 현대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는 처음에 외부에서 중국으로 전래된 새로운 서구 사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중체 서양에서 중학이 공자로 대표되는 전통 사상을 뜻했다면 서학은 마르크스주의를 포함한 서구의 현대 사상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마르크스주의가 소련식 정치 체제를 구성하게 되면서 중국에서의 서구화는 소련식 서구화와 유럽 미국식 서구화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중국에서 소련식 서구화를 뜻했던 사회주의가 전통 사상과 때론 대립하고 때론 공조하면서 점차 체의 위상을 얻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의 체는 채용 관계의 체를 말하는 것이죠. 대립과 공조의 사례 두 가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비슷한 시기에 사회주의 진영에서 제기된 주장들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아이스치라는 사람이 중국의 특수성을 논함이라는 글에서 중체 서용을 비판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근대 중국의 모든 반동 사상은 모두 특수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만약 그것에 이름을 붙이자면 사상적 세국주의라 할 수 있다. 중국의 근대 민주주의 혁명과 문화 발전 과정에서 그러한 사상적 역류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것의 겉모습이 어떠하든 그것의 기본 내용은 중국이라는 나라의 상황, 그리고 중국의 특수성만을 강조한다. 중국의 사회 발전은 역사의 일반 규칙이 아니라 중국 자체의 특수한 규칙만을 따르고 자신만의 길로 나아갈 뿐이다. 외국에서 배우고 받아들이는 모든 것이 마땅히 중국의 옛것에 기초해야만 한다고 말한다. 또 옛 중국의 입장을 지키면서 배우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옛 중국의 입장을 바꿔가면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한 주장들은 모두 중학을 체로 하고 서학을 용으로 하는 입장에서 배우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아이스치는
중체 서용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마르크스주의적 서구화가 보여준 중체 서용에 대한 비판적 태도, 바로 이를 통해서 사회주의와 전통사상의 대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사례는 그와 다르게 마르크스주의가 중국의 전통과 공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례입니다. 바로 민족 형식 문제 논쟁에서 나타난 입장이죠. 그 논쟁은 사회주의 중국의 문화가 자신만의 민족적 형식을 갖춰야 한다는 마오쩌둥의 발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자오지빈은 그러한 민족 형식을 중국의 전통적 민간 형식, 즉 민간 문화의 형식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새로운 내용과 옛 형식의 결합, 그리고 그것의 비판적 운용 때문에 내용이 왜곡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형식의 지향이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민간 형식이 봉건적 내용이나 제국주의 사상과 결합하면 반동적인 것이 되지만 혁명적 사상과 결합하면 강한 혁명의 무기가 된다. 따라서 민간 형식의 비판적 운용이야말로 민족 형식을 창조하는 출발점이자 민족 형식이 완성되는 귀결점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당시 중국 민중들에게 익숙한 전통적 민간 문화의 형식을 활용함으로써 사회주의 대중화라는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는 목적에서 나왔습니다. 자오지빈은 내용이 형식을 결정한다는 변증법적 원리를 언급하면서 절충파가 체와 용을 분리시켰던 것처럼 내용과 형식을 분리시킵니다. 그는 그것을 새 술을 헌병에 담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서구에서 온 새로운 사회주의는 중국의 옛 민간 문화를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그것을 마르크스주의 중국화, 이 문화적 형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로부터 새로운 사회주의적 내용이 체가되고 낡고 오래된 민간 문화의 형식은 용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오지빈도 언급하고 있듯이 그 옛 민간 문화의 내용과 형식이 수천 년 동안 봉건주의에 찌든 것이라는 점입니다. 마르크스주의 계급적 관점에서 보면 전통 문화는 고급 문화인 사대부 문화와 일반 백성들의 문화인 민간 문화로 나뉩니다. 자오지빈은 바로 일반 백성들, 다시 말해서 피지배 계급의 민간 문화에서 내용이 아니라 봉건주의적 내용이 아니라 그 형식만을 추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라는 내용을 새롭게 그 형식 안에 넣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 후펑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통적 민간 문화의 형식과 낡고 오염된 봉건주의라는 내용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민간 문화의 형식을 차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문화적 형식을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후펑의 이와 같은 비판은 앞서 언급한 천쉬진과 동일한 시각을 드러냅니다. 하나의 사물에서 체와 용을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그 내용과 형식도 분리할 수 없는 것이겠죠. 여기서 후펑은 자오지빈이 변증법적 원리를 인용했던 것처럼 그 자신도 내용과 형식의 통일이라는 변증법적 원리를 언급합니다. 내용과 형식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계적으로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체와 용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옛 형식과 새로운 내용은 처음부터 서로 결합될 수 없는 관계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새 술을 헌부대에 담는 것, 그리고 새 부대에 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찌되었던 새 술을 헌부대에 담게 되면서 서구 사회주의에서 중국적 사회주의로
그 문화적 성격의 전환을 이루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사회주의가 중국, 내부, 옛것, 과거라는 체의 범주로 위치를 이동하면서 체의 핵심적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사회주의는 전통 문화와 더 이상 대립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양자는 공존이나 새로운 결합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엄밀하게 말해서 여기서 말한 전통 문화는 한동안 민간 문화에 국한됩니다. 이른바 문화 대혁명 시기에도 정치적 이유였기는 하지만 공자 비판이 지속되었기 때문이죠. 여섯 번째 주제는 새로운 채용 관계로서 중국적 특색 사회주의입니다. 자, 계급적 관점을 벗어나게 된 사회주의는 체의 범주에서 전통과 온전히 결합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특히 개혁개방 이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덩샤오핑이 제창한 중국적 특색 사회주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사회주의, 중국, 내부, 옛것, 과거에는 그 자체로 중국이 지켜나가야 할 가치 또는 이루어야 할 목표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한 중국적 특색 사회주의가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는 구체적으로 중국적 특색을 갖춘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사회주의적 선진문화, 사회주의적 조화사회, 사회주의적 생태문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장경제가 용어로 설정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대혁명에서 개혁개방으로 이르는 과정에 시장경제를 통한 새로운 채용관계의 수립이 현실적으로 요구되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중국적 체의 범주의 실현 주체로서 중화민족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적 사회주의 가치와 사회주의 중국이 실현해야 할 목표가 담긴 그 체를 누가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주체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화민족이라는 개념을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가 체의 범주에 포함되면서 사회주의 혁명의 주체였던 이른바 인민대중도 새로운 주체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원래 중화민족이라는 어휘는 1902년 량치차오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는데 다수인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을 함께 지칭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항일전쟁 시기에 크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일본 제국주의가 세운 만주국 때문이었습니다. 일제가 만주 지역에 세운 만주국은 청나라를 계승한다고 했지만 당시 많은 중국 사람들은 일제가 민족 간 대립을 부추기는 분열 책동을 벌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일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민족 간 단합은 당시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화민족은 중국이라는 역사적 공간에서 그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다는 점 때문에 강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화민족은 최근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단일한 역사적 주체 개념으로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중화민족은 그동안 다원적 일체라는 개념으로 규정되어 왔는데요. 여기서 언급한 다원은 한족을 포함한 56개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화민족 공동체라고 해서 중화민족을 단일성 또는 그 일체성의 측면에서 해석하는 흐름이 형성된 것입니다. 중화민족 공동체는 공통의 역사적 조건, 공통의 가치 추구, 공통의 물질적 기반, 공통의 정체성, 공통의 정신적 고향 등 중화민족의 공통적 특징을 강조하면서
중화민족 공동체를 단일한 운명 공동체로 설정합니다. 여기서 관련 논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 건설은 중화민족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중화민족의 전통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중화민족 공동체의 구조는 현재 다원적 일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것은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로부터 조성되었다. 중화민족 공동체는 지금의 중화민족이 지닌 다원적 일체라는 구조를 통일적이고 미래적이며 현대화의 방향에서 재구성해야만 한다. 중화민족은 한족에 대해서도 상위 민족 개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소수민족에 대해서도 상위 민족 개념이기 때문에 중화민족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습은 그러한 중화민족이 총체성, 실체성, 의식성을 부여받는 것이다. 총체성, 실체성, 의식성을 갖춘 중화민족은 새로운 형태의 통일되고 현대화된 문명을 자신의 문화적 기반으로 한다. 이처럼 중국이라는 공간에서 시간적으로 연속되는 중화민족은 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역사적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것이 요즘 중국에서 많이 운이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또는 중국몽이라는 슬로건입니다. 이 두 가지 슬로건은 2012년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 대표 대회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는 것은 근대 이후 중화민족의 가장 위대한 꿈이라고 언급한 시진핑 총석의 발언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중화민족은 단순히 과거의 여러 민족들의 관계를 표현하던 개념에서 이제는 현재와 미래의 필요성으로부터 재구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중화민족 개념은 사회주의, 중국, 내부, 옛것, 과거라는 체의 실현 주체로서 그것은 현재와 미래의 정치적, 문화적 필요성을 용어로 삼아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중화민족을 단일성의 측면에서 강화시킨 중화민족 공동체 개념도 이와 같은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또는 중국몽이라고 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간표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개의 100년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100년은 1921년에서 2021년까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뜻하는 것이고, 두 번째 100년은 1949년에서 2049년까지의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을 가리킵니다. 2021년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시진핑 총석이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는데요. 당 전체가 전국 인민들의 지속적인 투쟁을 거쳐 첫 번째 100년의 투쟁 목표를 달성했다. 바로 중화라는 대지의 비교적 넉넉한 생활 수준의 소강사회 건설을 본격화함으로써 절대적 빈곤을 역사적 차원에서 해결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의 본격화라는 두 번째 100년의 투쟁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이처럼 그동안 비약적 경제 발전을 이룬 중국은 이제 초강대국의 전망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부흥이란 표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흥에는 두 가지 의미가 전제되어 있는데요. 첫째, 역사적 주체로 형상화된 중화민족의 영광스러운 시기가 과거에 있었다는 의미. 둘째, 그러한 영광이 쇠락으로 바뀌었고 쇠락의 상태가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바로 그러한 의미로부터 중화민족은 이제 부흥이 필요하다는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중화민족에게 있어 영광의 시기와 쇠락의 시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다름 아닌 아편전쟁입니다. 중화민족은 세계적으로 위대한 민족이다. 5,000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문명이 발전해 가는데도 지울 수 없는 기여를 했다.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중국은 점차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로 전락했는데 나라는 모욕을 당했고 인민들은 고통을 받았으며 문명의 빚은 바래지는 등 중화민족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화를 입었다. 그로부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는 것은 중국 인민들과 중화민족에게 가장 위대한 꿈이 되었다. 이처럼 중화민족에게 과거와 강하게 연결되면서도 현재와 미래의 목표를 달성해 나간다는 의미가 바로 그 중화민족이라는 개념에 담기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중화민족은 이제 역사성과 실체성을 동시에 지닌 존재로 정의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중화민족의 부흥 문제도 역사적 성격을 띠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흥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그 과거의 영광의 시기에 중화민족이 이루었던 성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중화민족 시간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중화민족, 그 중화민족에게 과거의 영광의 시기 그리고 그 영광의 시기에 이루었던 수많은 성과들, 바로 그것이 지금 현재 중화민족의 부흥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의 기준점이자 목표가 되는 것이겠죠. 여덟 번째는 채용적 인식과 중국의 문화정책입니다. 앞서 살펴본 채용적 인식이 여전히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중국 문화정책에도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중국적 특색사회주의,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그리고 최근에 제기된 중국식 현대화에 이르기까지 그것의 저변에는 채용적 인식 형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은 중국 문화 정책의 기본 방향과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사례를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2011년 중국 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 회의를 통과한 문화 시스템의 개혁 심화와 사회주의 문화의 발전 번영을 위한 몇 가지 주요 사안에 관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 결정이라는 문서입니다. 거기서는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문화는 민족의 핏줄이자 인민들의 정신적 고향이다. 5,000년이 넘는 중국 문명의 발전 과정에서 모든 민족들은 긴밀한 단결과 스스로의 노력으로 유구하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심오한 중화 문화를 함께 창조했다. 그것은 중화민족의 발전에 커다란 정신적 힘이 되었고 인류 문명의 진보에도 지울 수 없는 공헌을 했다. 중국 공산당은 창당 당시부터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충실히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드높이기까지 했다. 또한 중국의 선진적 문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면서 발전시켰다. 이처럼 여기에서는 중화문화, 중화민족, 전통문화가 하나의 동일 범주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화의 실천적 주체로서 중화민족과 중국 공산당을 제시했고요. 이처럼 중국적 체로 상징되는 과거와 새로움의 현재로 구성되는 채용관계,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적 체로 상징되는 과거, 그리고 새로움의 현재라는 용, 이 두 관계는 중국 정부의 문화 정책에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다음으로는 2024년 7월 18일에 제시된 전면적인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중국 공산당 중앙의 결정 이라는 문서가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그 가운데 문서에서 10번째 조항의 내용이 바로 문화 시스템과 메커니즘의 개혁 심화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돼 그것의 의의와 내용을 보충한 문서가 중앙선전부 리수레이 부장의 명의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거기를 보면 문화는 나라의 근본 또는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 문화가 흥하면 국군이 흥하고 문화가 강하면 민족이 강해진다. 전면적인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 결정에서는 강대국 건설과 민족 부흥이라는 고도의 전략에 따라 중화의 맥락을 이어가고 문화의 번영을 촉진해야 한다. 고 적혀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사회주의 문화 강국의 건설에 초점을 맞춰 문화 시스템과 메커니즘의 개혁을 심화시켜야 한다는 점, 그 두 가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개혁의 경로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신시대 새로운 문화 개혁과 발전의 기본 방향을 드러냈다. 위의 두 결정은 2011년, 2024년, 13년이라는 시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핏줄, 중화의 맥락을 이어간다 등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문화적 인식 태도를 보여줍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언급은 중국적 체의 이념적, 구조적 안정성을 압축적으로 드러냅니다. 바로 마르크스주의 기본 원리를 중국의 구체적인 현실, 그리고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와 서로 결합시켜 새롭고 유기적이며 통일적인 문화적 생명체를 만들었다. 이 대목은 사회주의, 중국 내부 전통이라는 중국적 체의 가치 지향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르크스주의 기본 원리를 중국의 구체적 현실, 그리고 중국의 우수한 전통 문화와 서로 결합시킨다는 표현은 이른바 두 개의 결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두 개의 결합 중 하나는 마르크스주의와 중국의 구체적 현실, 또 다른 하나는 마르크스주의와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만큼 마르크스주의, 중국의 실정, 전통 문화는 이제 하나의 공식으로 정립된 공식화의 단계까지 온 것입니다. 리수레이 부장의 문서에는 또 다른 내용이 들어있는데 거기에는 함께 보시죠. 문화 시스템과 메커니즘의 전방위적 개혁을 추진하면서 관련 업무의 이념과 내용, 형식, 방법, 수단을 다각도로 혁신해야 한다. 인터넷적 사고와 정보기술의 응용 시스템을 사상과 문화를 홍보하는 업무 과정에 적용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포괄적이고 완벽한 디지털 역량 강화와 정보화로의 전환을 달성해야 한다. 여기서도 사회주의 중국 내부 전통이라는 체는 새로운 과학기술을 용어로 삼고 있습니다. 모든 공식 문서들의 어휘들이 마치 동어 반복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되죠.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중국적 체의 구조적 안정성이 그만큼 확고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처럼 중국의 문화적 인식 태도로서 채용 관계는 단순한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넘어서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중국적 체에는 중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통하는 역사적 가치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적 체의 구조는 그것이 사회주의를 포함했듯이 확장 가능성이라는 변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것의 실천적 주체로 중화민족 개념의 일체성과 단일성이 강조되면서 중국적 체의 위상은 오히려 점점 더 강화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930년대 중국의 문화 인식에 대한 천슈징의 분류와 평가를 중심으로 중국적 체의 구성과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중체 서형과 구체 신용으로부터 시작된 중국적 체의 형성은 그것의 가치 실현을 위한 현실적 용의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천슈징과 후펑의 지적처럼 채용 관계는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 태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회주의를 포함하게 된 중국적 체는 이제 전통이라는 가치 의미를 넘어 현재와 미래를 지향하는 안정적 구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주체로 설정된 중화민족은 과거의 체와 현재 또는 미래의 용을 자신의 내적 구조로 하면서 개념적으로 더욱 강화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기된 중화민족 공동체가 바로 그것에 해당합니다. 중화민족 공동체는 중화민족의 일체성, 단일성을 강조한 개념으로 이와 관련된 논의가 활성화될수록 향후 중국 사회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화민족이 한족이나 소수민족보다 상위 개념으로 설정되면서 소수민족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정책적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어인 한어 사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고 소수민족에 대한 한어 교육도 더욱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처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던졌던 문제, 한한령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과연 중국에서 한한령이 해제되고 2005년 대장금 열풍처럼 다시 한번 그것이 재현될 수 있을까요? 결론은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한한령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대중문화 콘텐츠 규제는 한국만을 겨냥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규제의 이면에서 중국적 체의 위상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중국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유통되고 소비되는 대부분의 대중문화 콘텐츠는 용의 위치에서 중국적 체의 강화에 기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서 크게 흥행한 애국주의 영화들이 대표적 사례겠죠. 이 부분은 중국에서 최소한 시장 논리로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문화 인식을 중국 정부나 학계 등 문화 정책을 결정하는 단위의 주류적 입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와 다르게 아직도 중국의 많은 청소년들이 K-팝을 좋아하고 있으며 강력한 팬덤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그러한 상이한 현상이 곧 현실적 긴장을 유발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내부적으로 한류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중국적 체에 대한 공감대가 여전히 광범한 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천슈징과 중국의 문화인식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오늘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